한국의 기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요청했던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평양 한복판, 수심 420m. 미국의 차세대 연구선 아틀란티스호와 142명의 승조원이 거대한 안반 더미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국이 포기했습니다. 프랑스도 손을 들었어요. 해양기술 강국 노르웨이마저 기술적 불가능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전 세계가 절망하던 그 순간 한국만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과연 어떤 기술이었을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모두 포기했는데 한국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해난구조센터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김대호입니다. 20년간 해양 연구에 몰두하면서 여러 구조 작전에 참여했지만 이런 규모의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직접 겪은 당사자입니다. 그날 새벽 4시 긴급 상황실에 울려 퍼진 경보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틀란티스호 조난 신호 수신, 해저 안반 붕괴로 인한 매몰 추정. 미 해양대기청에서 직접 긴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가 10년간 연구해온 기술이 드디어 진짜 시험대에 오른 거였거든요. 그때 우리 해난구조센터에는 박준성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해양물리학과 유체역학의 세계적 권위자셨죠. 46살의 박 박사님은 평소에 과묵하신 분이었는데 바다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박 박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바다의 숨은 힘을 연구하셨어요. 해류와 조류, 수온과 염분까지 모든 해양 변수를 종합해서 구조, 경로를 계산하는 독특한 방법론을 개발하신 분이었거든요. 박준성 박사님이 바다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때문이었어요. 제주도 성산포에서 나고 자란 그분의 아버지는 3대째 어업에 종사하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바다를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박 박사님이 가끔 들려주시던 이야기였어요. 50년간 바다에서 일하시면서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바다를 읽는 눈이 남달랐어요. 박준성 박사님이 28살이었던 1995년 가을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10월은 유난히 태풍이 많았어요. 하지만 박 박사님의 아버지 박영수 씨는 경험상 괜찮다고 판단하고 조업을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주저하시더라고요. 박 박사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 이 정도 날씨야 라고 하셨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고민하셨거든요. 하지만 다른 어선들이 모두 나가는 상황에서 혼자 남을 수는 없었어요. 생계도 걱정되었고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준성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바다 일은 아버지가 다 할게.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오후 3시경,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예보와 달리 태풍의 진로가 급변한 거였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기상 예보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어선 12척이 함께 나갔는데 11척은 무사히 돌아왔어요. 박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배만 돌아오지 못했어요. 수색 작업이 사흘간 계속되었지만 박영수 씨의 어선은 찾을 수 없었어요.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 속 깊은 곳으로 사라진 거였죠. 그때 제가 해양학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바다에 대해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어요. 박 박사님은 그때의 무력감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만약 제가 정확한 해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미리 경고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건 이후 박준성 박사님의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바다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였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 박사님의 모든 연구가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었어요. 해류 예측, 기상변화 분석, 그리고 해난 구조 기술까지. 기존 구조 방법들은 모두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힘보다는 지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제주도 해녀 할머니들을 만나 전통 지식을 배우고 어부들의 경험담을 수집하면서 독특한 이론을 완성해 나갔어요. 컴퓨터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직감은 그 이상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해양과학기술원에 입사한 후 박준성 박사님이 처음으로 맡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서해안 조업어선의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죠. 정말 자신 있었어요. 아버지의 경험과 최신 과학 기술을 결합하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1998년 여름, 박 박사님이 개발한 안전 시스템을 테스트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해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어요. 어선 한 척이 위험에 빠졌고 구조 작업 중에 젊은 해경대원 한 명이 크게 다쳤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박 박사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기술 때문에 누군가 다쳤다는 생각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 박 박사님은 1년간 연구를 중단하셨어요. 제주도 아버지 묘소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친 해경대원이 직접 찾아와서 격려해 준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박사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박사님의 연구가 언젠가는 많은 사람을 구할 거예요. 그 말에 박 박사님은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바다를 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파트너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다의 에너지를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박 박사님의 새로운 철학이었어요. 해녀 할머니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진짜 스승이셨거든요. 수십 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적인 연구는 가족과의 갈등을 불러왔어요. 박 박사님은 29살의 대학 선배였던 김미경 씨와 결혼했는데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은 가족보다 바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인 김미경 씨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박 박사님이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도 연구소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특히 지민이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딸 박지민 양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아쉬워했어요. 아빠는 왜 맨날 바다에만 가 있어요?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8살 지민이의 서운한 말에 박 박사님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연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일이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런 박 박사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사람이 바로 이현수 연구원이었어요. 2002년에 신입으로 들어온 26살의 젊은 연구원이었죠. 정말 열정적인 친구였어요. 박 박사님이 이현수 연구원을 떠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제 연구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했거든요. 이현수 연구원은 컴퓨터 공학과 해양학을 복수 전공한 뛰어난 인재였어요. 박 박사님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 경험을 완벽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현수는 제게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둘은 사제지간을 넘어서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이현수 연구원도 박 박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박 박사님도 그를 친아들처럼 아꼈거든요.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지민이랑도 잘 놀아줬고 이현수 연구원이 오는 날에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박 박사님도 그런 날에는 연구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셨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박준성 박사님과 이현수 연구원이 함께한 5년은 정말 황금기였어요. 둘이 힘을 합쳐 개발한 해류 역학 구조법의 기초이론이 완성된 시기였거든요. 현수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 박사님의 해양학 지식과 이현수 연구원의 컴퓨터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어요. 낮에는 이론을 연구하고 밤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했어요. 그들의 연구실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박현수 연구실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박 박사님과 현수 연구원 둘이 합쳐진 이름이었어요. 그만큼 둘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2007년 봄, 드디어 해류역학 구조법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할 기회가 왔어요. 동해에서 진행되는 심해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였죠. 정말 자신 있었어요. 5년간 연구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 개발한 심해 탐사정 바다별 호의 첫 시험 운행이었어요. 박 박사님과 이현수 연구원을 포함해 6명의 연구팀이 탑승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현수가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현수 연구원이 박 박사님에게 한 마지막 희망찬 말이 되고 말았어요. 현수야, 우리가 드디어 해냈구나. 아직도 박 박사님은 가끔 혼자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마치 이현수 연구원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5년 전 동해에서 벌어진 실험 잠수정 사고에서 제자인 이현수 연구원을 잃으셨거든요. 그 이후로 더욱 완벽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바다는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협력할 파트너다라고요. 긴급 브리핑이 시작되었을 때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 해양대기청 연락관이 직접 파견되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틀란티스호는 심해 망간단 채굴 실험 중 해저, 지진으로 인한 안반 붕괴에 매몰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괌 동남쪽 300해리 지점, 수심 420m입니다. 숫자를 들은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심 420m의 안반 붕괴까지 더해지면 일반적인 구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영국 해양연구소와 프랑스 해양개발공사에도 구조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노르웨이 심해기술연구소도 마찬가지였고요. 연락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박준성 박사님이 조용히 손을 들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아틀란티스 호의 정확한 매몰 형태를 알 수 있을까요? 박 박사님은 밤늦도록 아틀란티스 호의 구조도와 해저 지형을 분석하셨어요. 저도 함께 안아서 도움을 드렸는데 그분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부분에 비상 탈출구가 있어요. 박 박사님이 가리킨 곳은 선체 상부의 특수 해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위를 덮고 있는 거대한 안반이었어요. 하지만 이 안반을 어떻게 치울까요? 제가 의문을 표했지만 박 박사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치울 필요가 없어요. 우회하면 됩니다. 그분이 설명해 주신 방법은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안반을 정면으로 뚫는 게 아니라 해저 지형의 틈새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해류가 만든 자연적인 터널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해양 지형을 연구해온 박 박사님만이 발견할 수 있는 루트였어요. 그 순간 저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작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의 고위 연구진들은 위험성을 우려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만 당할 뿐입니다. 미국도 포기한 작전을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의실은 회의적인 목소리들로 가득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다른 해양 선진국들이 모두 포기한 작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준성 박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시더니 반박하셨죠. 지금 바다 속에는 142명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연구원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박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과학자의 사명입니다.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작전에 대해 말할 수도 없었고 혼자서 끙끙 앓았거든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준성 박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5년 전 잃은 제자에 대한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으셨거든요. 그분도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있으셨을 테죠. 어느 날 늦은 밤 우연히 박 박사님을 뵙게 되었어요. 연구소 옥상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더니 박 박사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과학자가 되고 나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요. 하지만 정작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겠죠?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요. 작전 준비가 한창일 때 특별한 인물이 합류했습니다. 이지은 박사였어요. 국내 최고의 심해 로봇공학 전문가였죠. 이 박사는 38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였어요. 특히 심해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자율 로봇 제어 기술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거든요. 처음 이 박사를 봤을 때는 의외였어요.
키가 160cm 정도의 작은 체구의 조용한 성격이셨거든요. 하지만 로봇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눈빛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넘쳤죠. 이지은 박사가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버지 이종수 씨가 부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아빠 따라 조선소에 갔다가 용접 로봇을 처음 봤어요. 이 박사가 어느 날 들려주신 이야기였어요. 거대한 배를 만드는 정밀한 로봇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때부터 나도 저런 걸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여자애가 무슨 로봇이냐. 그런 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아버지의 동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님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지은이는 착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되면 좋겠구나. 하지만 이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박사의 꿈은 변하지 않았어요. 과학 시간마다 손을 들고 질문을 했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로봇 관련 책을 찾아 읽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간단한 로봇을 만들어 봤어요. 폐품을 이용해서 만든 조잡한 로봇이었지만 이 박사에게는 소중한 첫 작품이었어요. 모터 하나, LED 몇 개로 만든 정말 단순한 로봇이었는데 그게 움직일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과를 선택하겠다고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말리시더라고요. 여학생이 이과 가서 뭐 하려고? 문과 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니? 하지만 이 박사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저는 로봇을 만들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학계열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공대는 여학생이 다니기 힘들어. 취업도 어렵고 진학 상담 선생님의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이지은 박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싫어요. 결국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진학했어요. 그해 기계공학과 신입생 120명 중 여학생은 단 6명 뿐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지은 박사는 현실의 벽을 실감했어요. 첫 전공 수업 시간이었는데 교수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학생들은 어차피 졸업하고 결혼할 거니까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이 박사만큼은 웃을 수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 꿈을 무시하는 걸까요?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이는 발표 준비나 해. 기술적인 건 우리가 할게. 남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 박사를 배제했어요. 마치 여학생은 기술을 모를 거라고 단정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박사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한 거였죠. 대학교 2학년 때 이 박사는 생애 첫 번째 본격적인 로봇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학과 교수님이 주최한 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거였죠. 정말 자신 있었어요. 1년 동안 밤새워 공부한 내용을 모두 쏟아붓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 박사가 한 달간 밤새워 만든 로봇은 대회 당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래밍에 오류가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팀들의 로봇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보면서 이 박사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역시 내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상처가 된 건 주변의 반응이었어요. 여자애가 로봇을 만든다고? 그래서 안 된다니까. 역시 이런 건 남자들이 해야 해. 심지어 같은 과 선배들까지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때 이 박사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김현우 교수님이었어요. 로봇공학과의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이 박사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신 분이었거든요. 지은이 학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김 교수님이 실망해 있는 이 박사를 연구실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실패를 일찍 경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김 교수님은 이 박사의 설계도를 자세히 보시더니 놀라워하셨어요. 아이디어는 정말 독창적이에요. 단지 경험이 부족할 뿐이죠. 그분은 이 박사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우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기서도 성차별은 여전했습니다. 여자 대학원생은 처음이라 어떨지 모르겠네. 연구실 선배들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 박사는 실력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밤 12시에 연구실을 나갈 때 이 박사는 새벽 2시까지 남아서 연구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실험하고 방학 때도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대학원 1년 차에 국내 학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년 차에는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003년 이 박사는 처음으로 국제로봇공학학회에 참가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로봇공학회였죠. 정말 설레었어요. 제 연구를 세계 무대에서 발표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 서양인 연구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수준 높은 연구가 정말 한국에서 나올 수 있나요? 혹시 남자 연구원이 만든 걸 대신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이 박사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겪었던 성차별과는 차원이 다른 모욕이었거든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 연구는 제가 3년간 혼자서 개발한 것입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실시간 시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로봇을 직접 조종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했어요. 정말 완벽한 시연이었어요. 이 박사의 로봇은 다른 어떤 로봇보다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했거든요. 그때 회장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제 로봇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의심했던 서양인 연구자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뛰어난 기술을 의심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혹시 우리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날 이 박사는 여러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공동 연구 제안을 받았어요. 박사 과정에 진학한 후 이 박사는 본격적으로 심해 로봇 연구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박사 2년차 때 만든 첫 번째 심해 로봇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수심 300m 시험에서 로봇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부서진 거였어요. 2년간 정성 들여 만든 로봇이 단 10분 만에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여자가 심해 로봇 같은 어려운 걸 하려고 하니까 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압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염분, 수온, 해류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이 박사만의 독특한 설계 철학이 시작되었어요. 바다는 로봇의 적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의 환경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환경을 이용하는 로봇을 만들기로 한 거였죠. 해류를 방해 요소가 아니라 추진력으로 활용하고 수압을 저항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기존의 로봇들이 모두 바다와 싸우려고 했다면 이 박사의 로봇은 바다와 협력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박사과정 마지막 해에 이 박사는 AI 기술을 로봇에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AI 로봇은 매우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심해처럼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거든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한 AI라면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AI 프로그래밍은 또 다른 전문 분야였거든요. 컴퓨터 과학을 따로 공부해야 했어요. 밤마다 프로그래밍 책을 붙들고 있었죠. 3년간의 노력 끝에 이 박사는 마침내 세계 최초의 심해 자율 구조 로봇을 완성했어요. 해밀의 시리즈의 시작이었어요. 이 로봇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수심 500m까지 견딜 수 있는 내구성, 해류를 이용한 효율적 추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AI 자율 판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성공적인 시험 운행을 했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수심 400m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로봇을 보면서 이 박사는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 도선소에서 봤던 용접 로봇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로봇을 제가 만들어낸 거였어요. 사실 이 박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길이었어요. 공학대학원 시절부터 여자가 무슨 로봇이냐는 말을 수없이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자 동기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연구했고
결국 세계 최초로 심해 자율구조 로봇을 개발해내셨거든요. 박사님, 이번 작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성 박사님이 직접 물어보셨어요. 이 박사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개발한 AI 로봇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작전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갑자기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진 박사와 박준성 박사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있었어요. 둘 다 자신의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연구자였고, 무엇보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실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박사가 자신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3년 전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관광 감소함이 고장나서 승객들이 갇힌 사건이었죠. 그때 이 박사는 수심 200m까지 로봇을 투입해야 했다고 해요.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로봇이 고장나면 승객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박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요? 박준성 박사님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저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라며 이현수 연구원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거든요.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그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사의 말에 박 박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구한 생명들이 그들을 위한 최고의 추모가 될 거예요. 이 구조 작전이 단순한 인도주의적 임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나중의 일이었어요. 당시는 해양 자원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였습니다. 아틀란티스호는 단순한 연구선이 아니었어요. 차세대 심해 채굴 시스템과 해저, 자원 탐사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실험선이었거든요. 그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 노출되면 미래 에너지 패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죠. 영국이 구조를 거절한 데에는 브렉시트 이후의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어요. 2020년대 초반,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 글로벌 브리튼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독립적인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려고 했어요. 당시 외교부 해양정책과에서 근무했던 김철수 과장의 설명이었어요. 특히 해양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양연구소 내부에서는 실제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죠. 영국 해양기술연구소의 한 고위 연구원이 나중에 털어놓은 말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구조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최신 심해 채굴 기술을 모두 보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 독자 기술 개발에 혼란을 줄 수 있었거든요. 영국 정부는 이미 넵튠 프로젝트라는 독자적인 심해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영국 기술로 국해 심해 자원을 개발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만약 미국 기술을 보게 되면 우리 연구진들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넵튠 프로젝트의 독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었죠. 더 복잡한 건 유럽연합과의 관계였어요. 브렉시트 이후 냉각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은 EU와 별도의 해양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면 EU에서 역시 영국은 미국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던 유럽 전략적 자주권 정책의 핵심이 바로 해양 기술 독립이었거든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기술 정책을 추구해왔어요. 소르본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피에르 르페브르 교수의 분석이었어요. 드골 시대부터 어떤 분야에서든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철학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해양개발공사 내부에서도 경륜이 벌어졌다고 해요. 기술진들은 도와주자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결정권자들은 달랐죠. 당시 해양개발공사의 연구국장이었던 장 루익 보나르 박사의 증언이었어요.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EU 해양기술연합체의 결속을 다지려고 했어요. 미국보다는 독일, 네덜란드와의 공동 기술 개발에 집중하려는 거였죠. 프랑스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건 아틀란티스호에 탑재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채굴 기술 때문이었어요. 이 기술은 프랑스가 10년간 독자 개발해온 분야였거든요. 만약 미국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기술을 보게 되면 우리 기술과의 차이점이 드러날 수 있었어요. 그게 부담스러웠죠. 노르웨이의 거절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너무 밀착된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거든요. 노르웨이는 NATO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는 북극해 자원 개발에서 협력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의 라르스 안데르센 연구원의 설명이었어요. 특히 바렌츠의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노르웨이 심해기술연구소는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북해의 유전 개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엄청났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구조가 가능했을 거예요. 심해기술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익명으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기술적 판단을 압도했죠. 더 중요한 건 중국과의 관계였어요. 노르웨이는 당시 중국과 북극 항로 개발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북극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미국만 도와주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당시 태평양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해양 자원 개발 기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해양 강국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심해 탐사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히토리와 망간단 채굴 분야에서는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었죠. 중국의 지하오롱, 잠수정은 이미 7,000m 심해 탐사에 성공했어요. 당시 해양과학기술원 정책연구진의 브리핑 내용이었어요. 특히 무인 잠수정 기술에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중국은 매년 새로운 심해 탐사선들을 진수시키면서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었어요. 하이양 6호, 다양 1호 등 대형 탐사선들이 연달아 건조되었죠. 2020년부터는 무인 탐사 시스템에 AI를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자체 기술과 국제 협력을 통해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아틀란티스호에 탑재된 최신 기술들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했어요. 만약 이 기술들이 중국 손에 넘어간다면 해양 자원 개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미 해양대기청 전략기획부의 내부 문서에 나온 표현이었어요.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구조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였어요. 도쿄대학 해양정책연구소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의 분석이었어요. 특히 일본은 자체적으로 해저 광물 자원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와 협력이 필요했거든요.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는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탐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신카이 6500 잠수정은 65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지만 외교적 고려가 우선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결정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다른 해양 선진국들이 모두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망설일 때 우리는 순수하게 과학적 호기심과 인명 구조에 집중했거든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파트너입니다. 미 해양대기청 관계자가 나중에 한 말이에요. 정치적 계산보다는 과학적 사명감을 우선시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고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과학계의 특수성이 있었어요. 당시 외교부 과학기술협력과 김영호 과장의 설명이었어요. 오랫동안 국제협력을 통해 발전해온 경험과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이 작용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 해양 기술의 발전사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어업 중심의 단순한 연근의 기술 수준이었는데 불과 6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거였거든요. 1960년대 시작은 정말 미미했어요. 해양과학기술원 원로 연구진인 최동호 박사의 회고였어요. 당시에는 외국 기술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에서 기술자를 불러와서 배우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서해안에서 연달아 일어난 유조선 좌초 사고들이 심해 구조 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거였죠. 1972년 서해 기름 유출 사고가 전환점이었어요. 당시 정부는 독자적인 해양 안전 기술 개발에 본격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에는 일본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일본 연구진들도 한국의 창의적 접근법에 놀라워했거든요. 특히 해류 이용 기술에서는 일본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1990년대 들어서는 독자 기술로 심해 탐사정도 만들었어요.
해밀의 시리즈라고 불리는 이 탐사정들은 아시아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거든요. 해밀의 3호는 500m 심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2000년대에는 IT 기술과 결합하면서 혁신적 발전을 이뤘어요. 박준성 박사님의 해류 역학 이론과 이지은 박사의 AI 로봇 기술이 그 정점이었죠.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해양 기술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난 구조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때부터 정부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이상준 과장의 설명이었어요.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우리 기술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특히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업체들이 해양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거든요. 조선 기술과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났어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체들도 해양통신 기술, AI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어요. IT 강국의 장점이 해양 기술과 만나면서 독특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낸 거였죠. 한국만의 독창적인 융합 기술이 탄생한 거예요. 이런 발전에 따라 국제사회의 한국 해양 기술에 대한 평가도 급격히 바뀌었어요. 2015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조선업 강국이라는 인식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2018년 제주도 해역에서 벌어진 일본 어선 구조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의 해류 역학 기술로 일본이 포기한 구조 작전을 성공시킨 거였죠. 그때부터 일본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해양기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기술이 주목받았어요. 박준성 박사님의 해류 역학 이론이 아시안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았거든요. 2020년에는 이지은 박사의 AI 로봇이 국제로봇공학회에서 올해의 혁신 기술상을 수상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창의적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가치관이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동료죠? 당시 해양과학기술원장의 말이었어요. 복잡한 국제정치보다는 과학자로서의 의리를 택한 거였죠. 기술은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협력을 위한 수단이어야 해요. 이런 철학이 바로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모두 이해득실을 따질 때 우리는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본 거였죠. 그리고 그 신뢰는 이번 아틀란티스 호 구조 작전을 통해 완전히 입증되었어요. 작전 개시 직전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태풍 나비가 작전 해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기상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작전을 연기해야 합니다. 기상청에서 긴급 권고가 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틀란티스호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한계에 달해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국내 여론이었어요.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언론에서 작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시작했거든요. 긴급 뉴스입니다. 한국이 미국 연구선 구조작전에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저녁 뉴스가 첫 포문을 열었어요.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무모한 도전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심 420m는 일반적인 구조 장비로는 접근이 어려운 깊이입니다. 이어서 나온 전문가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영국, 프랑스 같은 해양 선진국도 포기한 작전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죠. 서울대 해양공학과 교수의 말이었어요. 그의 회의적인 시각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MBC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 과학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있는가? 메인 앵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강한 톤으로 말했어요. 5년 전 동해 사고에서 이현수 연구원을 잃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시 우리 젊은 과학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현수 연구원의 사진이 화면에 크게 떴어요. 그의 부모님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을 다른 가족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위험한 작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SBS는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이다. 국제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한국이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작전인데 우리가 나서서 실패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실패할 경우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인터넷 뉴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도와주다가 우리 사람들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임? 영국 프랑스도 못한 걸 우리가 한다고? 크크크 오바 아님? 제발 무리하지 말자. 우리나라 과학자들 목숨이 더 소중해.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동맹 아님? 미국이 우리 도와준 적 얼마나 많은데. 한국 기술 실력을 보여줄 기회인 것 같은데 142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국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곽희정 통부 장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장관님, 이번 작전의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었어요. 5년 전 동해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괜찮다, 안전하다고 했다가 젊은 연구원을 잃었습니다. 또 다시 그런 비극을 반복할 건가요? 장관은 답변에 곤란해했어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요? 우리 국민의 안전은 생각 안 하시나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비공개 당무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어요.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한 것 같습니다. 중진 의원의 우려였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정부 지지율에도 타격이 클 겁니다. 국민들이 정부가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의원은 반박했어요. 그렇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공한다면 오히려 국가 위상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한편 박준성 박사님의 가족들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부인 김미경 씨는 TV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또 위험한 일에. 중학생 딸 지민이가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엄마, 아빠는 꼭 성공할 거야. 아빠가 제일 실력 있잖아. 하지만 만약에라도. 아내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5년 전 이현수 연구원 사고 때도 남편이 얼마나 자책했는지 지켜봤거든요. 이번에 또 누군가 다치게 되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지은 박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에 살고 있는 아버지 이종수 씨는 뉴스를 보고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목숨이 더 소중해.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개발한 로봇이니까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딸이 위험한 일 하는 거 보는 아버지 마음 생각해라. 어머니도 전화를 바꿔 받았어요. 지은아, 정말 안전한 거지? 엄마는 뉴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안전해요. 로봇이 하는 일이라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현수 연구원의 유족들도 언론에 입장을 발표했어요. 또 다시 우리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 연구원의 아버지 이진호 씨의 말이었어요. 물론 구조작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 조치가 충분한지 의문스럽습니다. 5년 전 그때도 안전하다,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방송사들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결과는 팽팽했습니다. 찬성 48%, 반대 52%. 구조작전 진행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갈렸어요. 찬성 이유는 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 한국 기술력 과시 기회 등이었어요. 반대 이유는 우리 과학자들의 안전이 우선, 성공 확률이 낮다, 실패 시 국제적 망신 등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참모들이 모였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홍보수석의 보고였어요. 언론에서 계속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고 과거 사고까지 거론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무수석도 우려를 표했어요.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보좌관은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고 무엇보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또한 성공한다면 오히려 국가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모든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여론이 어떻든 정치적 부담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정치적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약 실패로 인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제가 모두 지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되었어요. 결정이 발표되자 언론의 마지막 공세가 시작되었어요.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모험을 계속 추진한다. 혹시 모를 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연일 비판 기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박준성 박사님은 그 모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분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142명의 생명과 우리 구조팀의 안전, 그리고 국가의 명예까지 모든 게 그분의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언론이 뭐라고 하든 여론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분의 굳은 의지 앞에서 모든 압박과 비판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준성 박사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작전을 강행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위험한 결정이었거든요. 박사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연구원들이 만류했지만 박 박사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틀란티스호의 승조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은 죽어요. 그분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이셨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진정한 과학 협력의 의미라는 겁니다. 위험할 때 서로 돕는 것. 그게 과학자의 사명이에요. 그 순간 저는 박준성 박사님이 단순히 구조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국제과학 협력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려는 것이었거든요. 한편 아틀란티스호 내부에서는 메가더 선장이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구조팀이 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산소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승조원들은 한국 구조팀을 믿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틀란티스호의 매몰이 완전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전 11시 20분,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은 해저 지형 정밀 탐사였어요. 박준성 박사님이 직접 개발한 3D 음향 매핑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탐사 시작합니다. 수심 420m 지점 스캔 중 모니터에 나타난 해저 지형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안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상합니다. 자연적인 지진이라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어요. 지질학 전문가인 김성민 박사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간 해저 지진을 연구해온 그분도 이런 형태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안반 파편들의 분포가 너무 불규칙해요. 중심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야 하는데 완전히 무작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박사님, 이걸 보세요. 젊은 연구원이 모니터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자연석과는 확연히 다른 금속 파편들이 보였거든요. 금속 잔해인가요? 박준성 박사님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런데 그 금속 조각들의 모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폭발물 잔해처럼 보이는데요.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만약 인위적인 폭발이라면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거든요. 샘플을 채취해야겠습니다. 이지은 박사가 소형 탐사 로봇을 투입했어요. 정밀한 로봇팔로 의심스러운 금속 조각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상 연구실에서 급하게 달려온 분석관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RDX 폭약의 잔해입니다. 군용 폭약이에요. 관제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RDX는 일반적인 실험용 폭약이 아니었거든요. 훨씬 강력하고 위험한 폭약이었어요. 왜 실험선에 군용 폭약이 있는 거죠? 미 해양대기청 연락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이건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아틀란티스호에는 실험용 소량 폭약만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RDX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폭약은 어디서 온 걸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미국 본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연락관이 위성통신기를 잡았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본부입니다. 아틀란티스호 현장에서 군용 폭약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통신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RDX라고 했나? 그건 불가능해. 아틀란티스호에는 그런 폭약이 없어. 하지만 분석 결과가 확실합니다. 한편 박준성 박사님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폭발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한 거였죠. 폭발 지점이 두 곳입니다. 박 박사님이 3D 지형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아틀란티스호 근처, 두 번째는 약 50m 떨어진 곳이에요. 두 번의 폭발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 폭발 후 약 3분 뒤에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자연적인 지진이라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아틀란티스호에서 중요한 증언이 들려왔어요. 메가더 선장이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였죠. 선장님, 폭발 직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있었어. 첫 번째 충격이 있고 나서 잠시 조용해졌어. 그런데 3분 정도 후에 더 큰 충격이 왔지. 선장의 증언이 박 박사님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정말 두 번의 폭발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첫 번째 폭발 직전에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 마치 무언가 금속이 긁히는 소리 같았지. 금속이 긁히는 소리요? 그래. 마치 우리 선박 외부에서 무언가 작업하는 소리 같았어. 이 증언은 정말 중요한 단서였어요. 혹시 아틀란티스호 근처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더 정밀한 탐사가 필요합니다. 이지은 박사가 특수 탐사 로봇을 추가로 투입했어요. 이번에는 폭발 지점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어요. 아틀란티스호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인공구조물이 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바닥에 반쯤 묻힌 채로 이상한 기계 장치가 보였거든요. 저게 뭐죠? 잠깐. 저건 자동 채굴 로봇 같은데요. 김성민 박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틀란티스호에는 그런 로봇이 없었거든요. 로봇을 더 자세히 촬영해 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건 아틀란티스호의 장비가 아닙니다. 미 해양대기청 연락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유한 어떤 로봇과도 다른 설계예요. 그럼 이 로봇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왜 여기 있는 거죠? 수수께끼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정체불명의 로봇, 군용 폭약, 그리고 두 번의 폭발. 모든 게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어요. 저 로봇을 회수해서 분석해봐야겠어요. 이지은 박사가 회수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로봇이 안반에 깊이 박혀 있어서 쉽게 빼낼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혹시 폭발물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로봇 외부에 손상 흔적이 보입니다. 폭발에 휘말려서 박힌 것 같아요.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체불명의 로봇과 군용 폭약, 그리고 두 번의 폭발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이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폭발한 건 아닐까요? 김성민 박사의 가설이었어요. 로봇에 채굴용 폭약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시스템 오류로 예정보다 일찍 폭발한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준성 박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첫 번째 폭발이 로봇의 오작동, 두 번째 폭발이 그 여파로 집안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것 같아요. 드디어 로봇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분석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로봇,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설계도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혹시 불법 채굴 로봇인가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몰래 이 해역에서 불법 채굴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틀란티스호가 우연히 불법 채굴 현장에 접근했고 그때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폭발한 거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불법 채굴로 인한 폭발이라면 이 해역에 아직도 위험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었거든요. 다른 로봇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지은 박사가 우려를 표했어요. 만약 채굴 로봇이 여러 대 있었다면 우리 구조 작업 중에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구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폭발에 휘말릴 위험이 있었거든요. 전체 해역을 다시 탐사해야 합니다. 박준성 박사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는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확장된 탐사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추가로 로봇 2대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채굴 장비들도 있어요.
이건 대규모 불법 채굴 작업이었어요. 해저에는 정말 거대한 불법 채굴 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아틀란티스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왔던 거였죠. 구조 작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안반 매몰이 아니라 불법 채굴 시설이 있는 위험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다른 폭발물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위험하지만 구조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구조 작업을 계속합니다. 박준성 박사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위험하지만 아틀란티스호의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나면 그때는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작전 계획을 수정했어요. 불법 채굴 시설들을 피해서 안전한 경로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다행히 아틀란티스호 근처는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폭발로 인해 새로운 틈새가 생겼고 그곳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도 열린 거였어요. 폭발로 생긴 틈새가 기존 계획보다 더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이제 진짜 구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더 복잡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불법 채굴이든 장비 오작동이든 선박 안에는 여전히 무고한 생명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바로 시간이었죠. 박준성 박사님이 개발한 해류역학 구조법과 이지은 박사의 AI 자율 로봇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구조 로봇 해밀에 7호 투입합니다. 이지은 박사가 특수 설계된 구조 로봇을 조종해서 아틀란티스호로 향했어요. 바다 위에서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수심 420m 아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로봇 투하 완료. 수심 50m 통과했습니다. 이지은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관제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심 100m 해류 변화 감지. 로봇 자세 조정 중입니다. 박준성 박사님이 개발한 해류 역학 이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로봇은 강한 해류에 맞서 싸우는 대신 해류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로봇이 해류를 타고 정확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10년단의 연구가 드디어 현실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수심 300m 도달. 안반 붕괴 지역에 진입합니다. 모니터에 거대한 안반 더미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거대한 돌무덤 같았습니다. 아틀란티스호가 저 밑에 묻혀 있다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틈새 발견. 로봇 진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반 사이의 좁은 틈새를 통과하는 건 예상보다 어려웠어요. 로봇이 계속 걸려서 진행이 더뎠거든요. 진입 실패. 로봇이 안반에 끼었습니다. 관제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지은 박사는 침착하게 로봇을 후진시켜 다른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경로로 우회합니다. 이상합니다. 안반 배치가 예상과 다릅니다. 로봇이 전송하는 영상을 본 박준성 박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폭발로 인해 안반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어서 기존 계획한 경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새로운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경로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박사님, 로봇의 배터리가 걱정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지은 박사는 실시간으로 새로운 경로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3D 지형도가 나타났고 수많은 계산식들이 스크롤되었습니다. 새로운 경로 계산 완료. 재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더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안전성은 높았어요. 로봇이 천천히 안반 사이를 헤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호까지 추정거리 30m. 모든 사람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경고, 로봇 추진 시스템에 이상 발생. 추진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40% 수준입니다. 이지은 박사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시뮬레이션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나요? 안반 충돌로 인한 손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관제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추진력이 부족하면 복잡한 지형을 헤쳐나갈 수 없었거든요. 로봇을 회수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점검한 후 재투입하는 게 안전해요. 하지만 그때 아틀란티스호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선장님, 산소 농도가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메가더 선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7%면 사람이 의식을 잃기 시작하는 위험 수준이었거든요. 모든 승조원, 움직임을 최소화하라. 산소를 아껴야 한다. 이미 몇몇 젊은 연구원들이 쓰러져 가고 있었어요. 윌슨 연구원도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쉬고 있었죠. 선장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아직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한국 구조팀이 오고 있어. 하지만 선장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30년간 바다에서 일하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틀란티스호의 상황이 너무 위급해요. 미 해양대기청 연락관이 초조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손상된 로봇으로는 구조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회수 준비를 시작하세요. 박준성 박사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하지만 그때 이지은 박사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지은 박사가 갑자기 외쳤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로봇 자율 모드로 전환합니다. 뭐라고요? 박준성 박사님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자율 모드는 아직 실험 단계였거든요. AI가 직접 판단해서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조종보다 훨씬 정밀할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시도였죠. 너무 위험해요. 만약 AI가 오작동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지은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3년간 밤낮으로 개발한 AI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거든요. AI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했어요. 인간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 모드 가동을 승인합니다. 박준성 박사님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자율구조 시작합니다. 이진 박사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로봇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연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놀랍습니다. AI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경로를 찾고 있어요. 로봇은 기존의 경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안반 틈새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추진력이 부족한 상황을 AI가 스스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AI는 손상된 추진 시스템을 해류의 자연적 흐름으로 보완하고 있었거든요. 아틀란티스 호 10m 접근.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AI 로봇이 불가능해 보이던 경로를 뚫고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한 거였어요. 탈출구, 위치 확인, 접촉 시도합니다. 로봇의 팔이 천천히 아틀란티스호의 비상 탈출구에 다가갔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접촉, 성공. 그 순간 관제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제 진짜 구조 작업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해치 개방 작업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랜 매몰로 인해 해치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거대한 안반 조각이 해치를 덮고 있었거든요. 해치가 막혀 있습니다. 개방이 어려워요. 이지은 박사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AI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I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로봇이 다양한 도구를 동원해서 안반 조각을 조금씩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정밀한 레이저 커터로 안반을 잘라내고 작은 집게로 조각들을 하나씩 옮겨냈습니다. 진행률 30%, 50%. 모든 사람이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뭔가 소리가 들려요. 의식이 흐릿해지던 윌슨 연구원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인가? 메가더 선장도 귀를 기울였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금속을 자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구조대가 정말 왔어요. 그 순간 선박 내부에 희망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포기하려던 승조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간과의 진짜 경쟁이 시작된 거였죠.
진행률 90%, 95%. 이지은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공까지 정말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해치 개방 완료. 그 순간 관제실에서 거대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신선한 해수가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 해치를 열자 선박 내부로 산소가 포함된 신선한 해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특수 설계된 생명 유지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죠. 구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로봇에 탑재된 특수 구조 시스템이 하나씩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승조원 구조 캡슐 투입. 작은 구조 캡슐이 아틀란티스 호우 내부로 들어갔어요. 의식을 잃은 승조원들을 하나씩 안전하게 이송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승조원 1명 구조 완료. 첫 번째 성공에 모든 사람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아직 141명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AI 로봇은 정말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줬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승조원들을 하나씩 구조해 나갔거든요. 승조원 10명 구조 완료. 20명 구조 완료.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관제실 분위기도 점점 밝아졌어요. 정말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경고, 로봇 배터리 잔량 20%. 이지은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보다 배터리 소모가 빨랐던 거예요. 현재 속도로는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조해야 할 승조원이 70명도 넘게 남아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AI에게 배터리 절약 모드를 지시하세요. 박준성 박사님의 제안에 이지은 박사가 즉시 명령을 입력했어요. AI가 스스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AI는 불필요한 동작을 최소화하고 구조 순서를 최적화해서 배터리를 절약하기 시작했거든요. 90명 구조 완료. 배터리 잔량 7%.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승조원들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거든요. 100명, 110명, 120명. 이지은 박사가 하나하나 세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까지 무사히 구조되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140명, 141명. 이제 정말 마지막 1명만 남았어요. 바로 메가더 선장이었죠. 배터리 잔량 2%.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선장이 구조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선장님, 마지막입니다. 메가더 선장은 구조 캡슐에 들어가기 전에 아틀란티스 호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30년 해양 경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거든요. 고마웠다, 아틀란티스. 선장이 구조 캡슐에 탑승하는 순간 로봇의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었어요. 142명, 전원 구조 완료. 그 순간 관제실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거든요. 한 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진 박사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3년간 개발한 AI 로봇이 142명의 생명을 모두 구해낸 거였어요. 박준성 박사님도 감격에 겨워하셨어요. 5년 전 잃은 제자를 위한 최고의 추모가 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현수야, 우리가 해냈다. 이번엔 아무도 잃지 않았어. 그날 오후 5시 7분, 한국의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구조작전이 성공한 후 가장 마지막에 구조된 메가더 선장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장비 오작동이 원인이었습니다. 선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실험용 폭약이 예정보다 일찍 터진 것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였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모든 안전 수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해저 지질 변화가 있었어요. 박준성 박사님은 선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학자의 사명이죠. 그 말씀에 선장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구조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우리를 구한 게 아닙니다. 과학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선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바다에서 일하면서 봐온 많은 구조 작전들이 있지만 이런 헌신과 기술력을 동시에 보여준 팀은 처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딸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꼭 전해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박준성 박사님이 이현수 연구원을 위해 바다에 꽃을 던지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현수야,
우리가 해냈다.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이 사건은 국제해양과학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전례 없는 해양과학 공로훈장을 수여했어요. 이는 미국 과학계에서 외국인에게 주어진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미국 해양대기청장은 이런 연설을 했어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단지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선 과학적 연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진정한 협력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준성 박사님과 이지은 박사는 그 자리에서 큰 박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두 분 모두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죠. 우리는 과학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박사님의 소감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간단한 말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과학이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기술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었어요. 이지은 박사도 비슷한 소감을 밝히셨어요. 제가 개발한 로봇이 실제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게 진짜 기술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과학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해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일본의 한 해양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창의적 사고와 협력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의 힘이었어요. 싱가포르 해양기술대학에서도 이 사례를 교재로 채택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의 해양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보여준 교훈이었어요. 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창의적 사고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지은 박사가 수심 420m에서 보여준 혁신적 기술은 그 어떤 기존 방법보다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을 구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었죠. 이 이야기는 전 세계 해양과학대학의 교재가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과학적 사고의 사례로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었어요. 진정한 과학협력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해양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고 우리나라 해양 연구진들이 국제학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우리도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고요. 박준성 박사님과 이지은 박사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바다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연구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벌어진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작전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과학 정신이 무엇인지,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창의적 사고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박준성 박사님과 이지은 박사 같은 분들이 인류의 안전을 위해 연구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더 안전한 세상에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창의적 사고와 협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수심 420m, 전 세계가 포기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과학 정신과 서로 돕는 협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